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지난 한 8년 정도 데이터 일을 하면서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어, 어떤 순서를 두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팀이 하는 어떤 일들의 유스 케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데이터 팀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데이터 팀에는 어떤 구성원들이 있고, 그 또 그 조직도는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뒤에 그 케이스를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 한 5가지, 6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배웠던 교훈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커스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 맞출 거예요. 제 소개로 넘어가서 뭐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 미국에 와서 처음 한 10년 정도는 그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0 년에 미국에 오기 전에는 삼성전자에 있었고, 개발을 환경이 윈도우즈에 그냥 C++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했던 일이 주로 SI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 년에 미국에 오면서 처음 10년 정도는 웹 검색 엔진 개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야후에 7년 있었고, 그 앞뒤로 작은 스타트업들을 다녔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C++를 쓰기는 썼는데 윈도우즈에서 리눅스로 넘어갔고, 야후에 있으면서 이제 하둡이라는 그 빅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처음 접했고, 검색 엔진 개발을 하다 보니까 또 머신러닝으로 그 웹 검색 랭킹 같은 거 하는 일, 그리고 웹페이지를 이렇게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스팸이냐, 뭐 뉴스냐, 블로그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클래시피케이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옆에 있는 팀원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간접 경험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 이후부터는 좀 작은 스타트업으로 옮겨서 데이터 팀을 이제 처음부터 만들면서 이제 데이터 인프라 만들고,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KPI 정의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분석 수행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셋으로 데이터 모델링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얘기를 다시 좀만 그 데이터하고만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2000 년서부터 2012 년까지는 검색 엔진을 하면서 그 대용량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게 좋았던 점이, 이제 야후 같은 검색팀에 한국 사람이 제가 들어갔을 때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첫 번째였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야후 코리아가 꽤 컸기 때문에 그 한국어 관계돼서 처리할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한국 사람이다 보니 뭐 한국어로 검색 랭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웹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일을 할 때 제가 불려갔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이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야후에 7년 다녔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는 시니어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서 디렉터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40명 정도의 팀원을 이끌면서 어 엔지니어링 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히는 2011 년에 야후를 그만두고 작은 회사 갔다가, 그 회사가 이제 8 개월 만에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1년 쉬고 2012년 말부터 1년 쉬면서 '아, 이제 큰 회사는 다니지 말아야겠다. 삼성전자 5년 다닌 거랑 야후 7년 다닌 거면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서부터는 작은 회사만 다녀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폴리보를 2년 정도 다녔고 유뎀이라는 회사를 한 4년 정도 다녔는데요. 이 두 회사에서 제가 한 일은 동일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데이터 팀을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하이어로 들어가서 인프라 만들고 팀을 키운 거죠. 폴리곤은 야후에 다시 팔렸고, 근데 야후에 팔리기 전에 저는 이제 그만두고 유데미로 갔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유데미가 어떤 회사인 줄 아시리라 믿는데, 제가 2014년에 갔을 때만 해도 정말 작은 스타트업이었거든요. 지금은 콜세라나 뭐 유데스티보다 훨씬 크죠. 크고 아마 내년에 상장할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유데미, 유데스티, 콜세라의 그 구글 트렌드에서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데미나 콜세라나 유데스티 같은 키워드를 넣은 트래픽이 어떻게 트렌딩 하느냐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 이 노란 게 콜세라고요. 빨간 게 유데스티고 파란 게 유데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콜세라를 많이 알지만 실질적으로 트래픽이나 매출은 유데미가 콜세라의 2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제가 이제 처음 데이터 팀이라는 게 없었죠. 제가 조인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2018년에 그만둘 때, 제 밑에 30명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하는 얘기는 대부분 제가 그 유대미 때 배웠던 거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8년 7월에 4년 유대미를 다니고 그만두고 이제 두 번째로 쉬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쉬었다는 게 이제 풀타임 잡이 없었다는 거고 그 컨트랙팅 컨설팅을 하면서 지난 이제 한 2년 정도 보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하모나이즈 헬스라는 그 메디컬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조인을 했고요.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뒤에 이제 유스 케이스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컨설팅은 한 7, 8개 정도의 회사랑 했었어요.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마이크로 모빌리티 관계된 전동 스쿠터 회사랑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애완동물 관계된 그런 케어 플랫폼 관계된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또 했던 일들 중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데이터 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 팀이냐, 목표가 뭐냐.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그 큰 그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제 전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온라인 서비스가 있고, 그건 이제 웹 서비스일 수도 있고, 앱일 수도 있고, 뭐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 이제 사용자들이 들어가면서 트래픽이 생기고, 또 third 파티로부터 많은 또 데이터들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뭐 이커머스 사이트라면은 마케팅을 해야 될 거고, 마케팅을 하려면은 여기저기 광고를 해야 되고, 그런 또 광고 플랫폼에서 생기는 데이터들이 있고, 또 사용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뭔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럼 또 이메일 데이터들이 있고, 그래서 그 결국 웹이나 앱 자체에서만 생기는 데이터들 뿐만이 아니라 관련돼서 third 파티에서 생기는 데이터들도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데이터 조직에 하는 첫 번째 일은 이 가운데에 데이터 인프라라고 제가 썼는데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생기는 데이터들을 정제를 해서 올리는 것.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어떤 회사의 데이터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인프라가 도대체 뭐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거를 만드는 거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뭐냐면은 그 회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데이터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회사가 작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 없을 때는 뭐 MySQL 같은 거 쓰셔도 되고, 뭐 포스트그라스 같은 거 쓰셔도 되고. 근데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데이터 크기가 커지면 그런 흔히 얘기하는 그 OLTP라고 하는 트랜잭션 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스케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흔히 얘기하는 스케일러블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겨 가셔야 되고요. 그때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추세고, 그러니까 하나는 구글 빅쿼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고요. 그 다음은 얼마 전에 상장했죠.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거,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은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레드시프트라는 게 있고, 마지막은 이제 하둡 기반의 어떤 뭐 하이브라든지 스파크 같은 오픈 소스 솔루션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것들 중에 하나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돼야 되는데, 회사가 작을 때는 뭐 어느 데이터베이스나 큰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데이터 조직의 성장 과정을 볼 때 아이디어락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들 내지는 어떤 엔지니어들이 있어서 회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게 되고 나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 혹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조인을 해서 부가가치를 생성해낼 수 있죠. 근데 이게 순서가 반대로 되면은 발전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스타트업에서 제가 많이 보는 패턴인데,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대기업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1번을 먼저 한다는 얘기는 선행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그제큐티브들은 그거를 이해를 하지만 어떤 이그제큐티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ROI를 따지면은 이 투자를 하면 도대체 내가 뭐를 얻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얻을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많이 따지다 보면은 1번이 선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인프라 없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나 데이터 과학자를 뽑으면은 이 사람들은 데이터가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으면은 힘을 못 쓰거든요. 이 사람들의 강점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모델을 만드는 거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강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뒤에 제가 좀 더 반복을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 아이디어락의 첫 번째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됐건 뭐 어떤 사람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회사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중앙으로 수집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한 군데 쌓이면은 그 시점에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사람들, 흔히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조인을 해서 중앙에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중요한 흔히 KPI라고 하는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약자죠. 그러니까 뭐 매출이 될 수도 있고, 뭐 액티브 사용자의 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회사의 중요한 지표들을 만들어내고 그 지표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서 대시보드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는 일이고요. 또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는 많은 일은 내부에서 오는 데이터와 관계된 질문들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매출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마케팅 관계돼서 여러 가지 채널에 돈을 쓸 건데 돈을 쓴 다음에 분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ROI를 보는 거죠. 어느 채널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이제 수행하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혹은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한 군데 수집이 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아이디어하게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이고 회사도 성장을 한 다음에 가능한 건데,
마지막 스텝은 이제 데이터 과학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셋으로 특정 프리딕션을 하게 되죠. 흔히 얘기하는 프리딕티브 모델을 만들어서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단계에서 정의했던 KPI를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맞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2번 없이, 그러니까 지표 없이 데이터 과학자를 뽑아서 뭔가를 하면은 그냥 데이터 과학자들이 재밌어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되지만. 근데 지표가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하건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계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 루프가 생기면은 이 피드백이 생기면서 각 단계별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3번의 예로는 뭐 추천 엔진 만드는 거, 뭐 이제 그런 것이 좋은 예가 될 텐데, 또 2번과 3번의 차이점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2번의 그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은 조금 더 인터널 페이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고객하고 인터랙션을 하지는 않아요. 내부에 있는 다른 직원들 내지는 임원들하고 인터랙션을 하죠. 대시보드 만들고 데이터 관계된 질문들에 답을 하는 형태로. 3번의 데이터 과학자는 뭐 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터랙션을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주로 좀 더 external facing이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은 결국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그 회사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지만 그 비즈니스, 그 회사가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많은 경우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한두 개 붙잡고 오랫동안 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오히려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그 도메인의 특성이 뭔지 그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돼 있죠. 그래서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2번과 3번의 직군을 어느 정도 통합할 수 있으면은 생기는 시너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뒤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이런 형태고 일단 이거를 바탕으로 데이터 팀의 비전이 뭐냐, 이제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는 아니고 에어비앤비 데이터 팀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인데 이걸 번역을 하자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회사의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자.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데이터 자체로 바로 돈을 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 같으면은 돈은 반도체로 벌죠. 그렇지만 공정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들을 잘 사용을 하면은 공정 프로세스를 최적화함으로써 똑같은 인풋으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근데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데이터 자체로 바로 돈을 버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단어에서 레버리지라는 말은 빼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예요. 데이터가 요즘 뭐 뜬다고 하지만 데이터로 바로 돈을 벌지 못하거나 근데 이제는 데이터로 돈을 번다는 거를 증명을 하지 못하면은 어느 비즈니스 리더라도 데이터 팀을 존속시킬 이유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 제가 그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내용과 그러니까 현실과 어떤 그 언론에서 듣는 그런 괴리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팀을 운영한다는 게 결코 돈이 조금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인프라 운영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데이터 엔지니어 뽑아야 되고 잘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으면 몸값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뽑았으면은 거기 당연히 리턴이 있어야 돼요. 리턴이 없이는 존재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뒤에 교훈을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스테이트먼트가 참 마음에 드는 이유는 이 레버리지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를 좀 약간 수정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유대미 있을 때 썼었고요. 저희 팀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렇게 데이터 팀이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비전이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사에 도움을 주느냐. 이미 뭐 설명을 드린 셈인데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표를 만들어내고 지표를 봄으로써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하나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자동화를 하고 사용자의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개선하고 하는 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이 세 번 여기에 있는 일 두 가지인 셈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결국 그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적정한 시간 내에 제공함으로써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이 결국 하는 일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팀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되려면은 지표가 알맞게 만들어져야 되고 많은 경우 그게 대시보드 형태로 쉽게 액세스가 가능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데이터 인폼드 디시전이라는 말과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라는 말 두 가지를 제가 썼는데 굳이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데이터 인폼드 디시전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뭐 별다른 생각이 없고 그냥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한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반면에 데이터 인폼드 디시전이라고 하면은 나는 내 생각이 있고 최종 결정을 함에 있어 데이터를 참조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봐도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은 어떤 경우에 더 잘 동작하냐면 적어도 제 경험상은 미래가 과거와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 맞아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죠. 이번에 코비드처럼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 갑자기 발생할 때는 과거의 데이터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뭔가 이노베이션을 할 때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오히려 결정을 내리는데 저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결정이건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 좋지만 모든 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는 자기만의 어떤 것 내지는 느낌 뭐 그런 걸 가지고 결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조직이 기여할 수 있는 두 번째 분야는 결국 오토메이션이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이라 하면 머신러닝이 될 수도 있고 뭐 AI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미래를 예측을 해줄 수 있는 내지는 뭔가를 예측을 해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경우 이게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더 최적화한다든지, 그러니까 더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팀에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미 뭐 제가 말씀드린 셈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인프라를 만드는 데이터 엔지니어, 다른 하나는 그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데이터 분석가들, 세 번째는 그런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셋 형태로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내지는 뭐 이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근데 먼저 데이터 과학자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엔지니어의 순으로 넘어갈게요. 데이터 과학자는 이 사람들이 속한 팀은 많은 회사들에서 프로덕트 사이언스 팀이라고 불려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회사의 프로덕트를 개선하는 일을 하는데 어, 개선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external facing이고 그러니까 커스터머들과 더 인터랙션을 하고 결국은 모델을 만듦으로써, 그리고 스킬셋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이제 코딩을 못하면은 절름발이기 때문에 그냥 모델링만 하면은 속도가 안 나와요. 트레이닝 셋 같은 거 클린업하고 하는 거를 본인이 못하면은 남한테 시켜야 되고, 남한테 시키면은 당연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뭐 보통 남이 시키는 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야후 때 이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으면 제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즘은 데이터 과학자도 어느 정도의 코딩을 하는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SQL에 대한 지식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통계적인 지식 필요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박사학위가 있는 게 이제 확실히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학위 자체가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논문을 쓰면서 생기는 어떤 인내심, 내지는 뭔가 하나를 깊게 오래 파고드는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모델링도 흔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워터폴에서 이터레이션 기반으로 바뀌었잖아요. 스프린트를 사용하는. 그래서 모델링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설은 잘 세우더라도 그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 처음은 굉장히 그거를 단순화해서 한번 모델 데이터 수집하고 모델 만들고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는 얼마나 더 복잡하게 할까. 그래서 한 큐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스텝을 걸쳐서 모델을 조금 더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온 모델의 퍼포먼스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괜찮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 중단하는 거죠. 더 깊게 안 들어가고 ROI를 따져봐야 되니까요. 결국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제 경험상 이런 모델링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물리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가설을 세워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 검증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요즘은 다 코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상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야후 다닐 때도 그렇고 유대미 다닐 때도 그랬고 물리학자들이 데이터 과학자로 전환을 잘만 할 수 있으면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너무 잘하려고 그래요. 시간을 들여서라도. 근데 이제 회사 관점에서 보면은 중요한 문제가 있고 덜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라면은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깊게 들어가는 게 말이 되지만
덜 중요한 문제라면은 간단한 솔루션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굳이 모델을 안 만들고 if만 한 5개 써서 풀릴 것 같으면 그거 쓰면 돼요. 모델도 한 번 이터레이션 돌았더니 결과가 우리 목표로 충분하다 싶으면 거기서 스탑을 해야 되는데 학계에서 넘어오신 분들 중에 일부는 그 스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물리학이나 어떤 그러니까 학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설 계속 세우고 그 바탕으로 코딩 형태로 뭔가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검증을 많이 하신 분들은 IT 쪽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제가 야후 다닐 때만 해도 머신러닝 하면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은 툴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런 어떤 엔슈런스 베리어가 높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은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풀고 싶은 문제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느냐.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사실은 가장 큰 요소가 되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풀고 싶은 그 패션 내지는 욕망이 얼마나 크냐. 이 두 개만 조합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도 그 문제를 잘 푸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 넘어가서 데이터 분석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트릭스 정의하고 그거 대시보드로 만들고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 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코딩을 하진 않고 많은 경우 모델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SQL 같은 언어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통계적 지식이 있으면 좋고 이쪽 일을 하면은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인터랙션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답하기 때문이죠. 근데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제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그 질문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좀 긴급한 질문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들을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퍼포먼스가 어떻게 매저되느냐, 그것도 불분명하고, 커리어 패스를 놓고 봐도 내가 이거를 평생 하나? 뭐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오거니제이션 스트럭처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은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잘 그만둬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미국 회사, 한국 회사 다 비슷한 패턴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 좀 더 이상적인 데이터 팀의 조직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매니지하는 사람이고 결국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ETL이라는 거죠. Extract, Transform, Load의 약자인데 외부의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extract 해다가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변환을 하고 transform하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로딩을 하는 그런 ETL들을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개발자들이 일일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SaaS 형태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코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소스들은. 그리고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체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에 이미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엔지니어가 직접 뭔가 서버 셋업하고 그 위에서 인스톨 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확실히 SaaS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든 회사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A/B 테스트 관계된 어떤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 데이터 툴을 만들므로써 데이터 분석하나 데이터 과학자들이 하는 일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제 경험상 이런 문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모델을 만들면은 그 모델이 최종적으로는 프로덕션에 디플로이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추천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추천 모델이 결국은 프로덕션 환경에서 디플로이가 돼서 실제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그 모델이 호출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모델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 유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프릭션이 생기고 딜레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후 때 많이 있던 일인데 많은 그때만 해도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은 R을 써요. R을 써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테스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홀드아웃 셋 같은 거 써서 테스트 해본 다음에 결과가 좋으면은 아 됐다. 내가 할 일은 끝났으니 이제 이거를 프로덕션으로 옮겨서 바로 디플로이를 하든지 뭐 A/B 테스트를 하든지 뭐 회사마다 다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그럼 그 모델을 그냥 엔지니어링 팀에 넘겨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내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면 R로 된 모델은 프로덕션에서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 또 돌아가는 걸로 뭔가 포팅을 하든지 해야 되고 또 이 데이터 과학자가 모델을 할 때 피처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피처 계산하는 부분을 코드를 같이 넘겨주지 않으면은 또 프로덕션 환경에서 그거를 다시 재현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 과학자가 쓰는 환경과 그 데이터 과학자가 만든 모델이 최종적으로 디플로이 되는 환경이 다르면은 핸드오버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야후 때는 얼마나 이것 때문에 큰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거의 뭐 주먹 싸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그따위로 넘길 거면은 우리가 그냥 모델 만들겠다. 뭐 그런 거고 데이터 과학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을 들여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거 프로덕션에 빨리 못 올리냐.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데이터 과학자 조직과 엔지니어링 조직이 다른 조직으로 분리가 돼버리고 이게 한 엄브렐라 밑으로 가려면 CEO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후 때 이 나쁜 경험을 많이 해서 또 그런 이유가 이제 야후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유데미나 폴리버에서 제가 데이터 팀을 운영을 할 때는 제일 밑에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만들 때 엔지니어와 데이터 과학자를 다 한 팀에 넣어서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래야지만 그 크레딧도 같이 받고 이런 거를 옮길 때 문제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데이터 조직은 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센트럴하게 가는 게 한 방법, 데이터 팀을 다 각 팀으로 나누는 분산된 게 하나의 방법, 믹스드 형태로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이제 한 방법인데 아이디어하게는 이게 제일 좋죠. 중앙에 다 있으면은 이 데이터 팀 내에서 커뮤니케이션도 생기고 커리어 패스도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과 데이터 모델링하는 사람하고 같이 인터랙션도 생기고 분석하는 친구들도 언젠가는 나도 모델링을 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꿈이 보이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근데 분산하는 형태로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각 팀에 인베드가 돼요. 그러면은 마케팅 팀이나 세일즈 팀에 들어간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하는 친구들 같으면은 거기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승진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거기는 결국 마케팅 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셋업을 하면은 일 잘하는 친구들부터 다 나가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처음에는 중앙으로 시작했다가 이 현업 부서에서 불만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 밑에 없으니 여기랑 항상 얘기를 해서 가야 된다. 속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불만이 어느 정도 커지면 이렇게 다 분산시켜요. 그럼 여기서 일 잘하는 친구들부터 나가거든요. 그리고 중복 투자되고 다시 또 일로 옮겨요.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실리콘밸리 회사들도 그런 곳이 많아요.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인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리포팅 라인은 중앙에 있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파견 형태로 인베드 돼서 일을 하되 뭐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해서 데이터 인력 같은 경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미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사실상 주제인데 앞에 좀 서론이 길었죠. 케이스 스타디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제가 2019년에 컨설팅을 했었고 잠깐 풀타임으로 조인을 했던 회사인데 튤립이라는 회사예요. 지금 사실 지금 보니 제가 입고 있는 이 후드 티도 이 튤립이라는 회사 티인데 무슨 일을 해주는 회사냐면은 어, 장례업이에요. 장례업. 장례업인데 왜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을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50%의 경우 화장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50%는 매장을 하고. 근데 이게 20년 전에는 화장을 하는 비율이 25%였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2배가 됐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처럼 미국은 빠릿빠릿하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화장을 하면은 시체를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군데로 옮겨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은 여기 카운티마다 코로나 오피스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어떤 범죄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사망증명서가 나오고 사망증명서가 나오면은 그때서야 시체가 화장하는 곳으로 넘어가요. 그럼 거기서 얼마나 기다릴지 몰라요. 큐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화장이 끝나면은 그게 재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이게 빠르면은 2주일, 오래 걸리면 한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 동안 어떤 프로세스에 있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게 이제 하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바가지 씌우기 딱 좋은 분야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업셀링을 한다는 건데 결혼하고 이 장례업하고 사람이 한 번밖에 못 죽으니까 이게 그리고 누가 죽으면은 아무리 아픈 사람이 죽어도 경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 찾아서 전화를 하고 통화가 되면은 90% 이상 그냥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계속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러이러한 걸 하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화장하는 비용이 미국 같은 경우 인당 한 3,000불? 3,000불 정도 한대요. 매장하면 10,000불 정도 하고. 그래서 이 회사는 영국에서 온 젊은 친구 둘이 시작한 회사예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영국에서 첫 번째 직업이 장의사였어요. 그리고 영국도 똑같은 이슈가 있대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들은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마케팅이 중요해져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이 서비스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서비스들은 초반에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데이터 팀이 그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마케팅과 관계된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채널에다가 마케팅 돈을 쓰는 것이 좋은지 데이터로 바로바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미 때도 이런 일을 조금 했었지만 이 회사에서 결국 했던 일은 아까 그림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데이터 인프라 일단 만들어서 마케팅하고 관계된 데이터들 다 여기다가 모으고 그거를 기반으로 대시보드 만들어 가지고 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오늘
뭐 버짓이 뭐 100만 원이었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뭐 4분의 1씩 뭐 유튜브나 구글 키워드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데다 썼을 경우 다음날 출근했을 때 아니면 뭐 실시간은 아니어도 뭐 매 시간마다 그 돈들이 어떤 형태로 컨버전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흔히 퍼널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쓴 거로부터 이 광고가 결국 생길 텐데 이 광고를 몇 명이 봤고 그 광고를 보고 몇 명이 클릭을 해서 우리 사이트에 왔고 그중에 몇 명이 실제로 사인업을 했고 그중에 몇 명이 실제로 구매를 했느냐. 그런 그 데이터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들이 이런 그 구매 결정 같은 거를 한 번에 하지는 않거든요. 비싼 걸수록 오래 시간을 끌죠. 뭐 예를 들어 여행 간다든지 하면은 여러 각도로 리서치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구매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뭐 first touch, last touch.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사이트에 와서 뭔가 구매를 할 때 한 번 이상 한 번에 와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방문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처음 오게 만든 마케팅 채널이 뭐냐. 그 다음에 구매 직전에 온 마케팅 채널이 뭐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first touch냐, last touch냐, 뭐 아니면은 멀티 터치로 뭐 그런 크레딧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하나 데이터 팀이 흔히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안 되면은 마케팅 팀이 데이터 그 컨버전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또 그러한 분석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걸 자동화함으로써 돈을 쓰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 아 이쪽에다 돈을 더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속도와 정확성을 증대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데이터 팀이 하는 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이제 스킵 스쿠터라고 제가 앞부분에 전동 스쿠터 회사를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는 2018년서부터 2019년까지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동 스쿠터 비즈니스를 했던 스타트업이에요. 투자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한화로 한 1,50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었고 여기는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었어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 빅쿼리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구글 클라우드의 IoT 솔루션을 써가지고 이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제가 한 일은 뭐였냐면은 이 스쿠터라는 것이 그냥 뭐 그냥 자전거 같은 디바이스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IT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스쿠터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하나 붙어 있고 이게 이제 전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모터가 붙어 있고 배터리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는 GPS가 있고 카메라부터 온갖 종류의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와이파이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럼 여기서 계속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구글 클라우드 IoT 솔루션을 타고 구글 클라우드로 넘어오고 그럼 이제 제가 한 일은 그런 데이터들을 빅쿼리에다가 계속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뒷단에서 그 적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갖 종류의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거를 직접 만든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 요즘은 그 클라우드, 큰 클라우드 업체들은 다 IoT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은 이런 엣지, 흔히 엣지라고 하죠. 여기서 엣지는 스쿠터가 될 텐데 엣지에 존재하는 이런 센서라든지 디바이스와 통신을 이제 쉽게 해주는 거예요. 뭔가 명령을 내려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쉽게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들을 또 쉽게 읽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도의 개발 없이 그냥 돈 조금 더 내고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한 일은 이런 데이터들을 IoT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해서 빅쿼리에다가 계속 적재를 하고 뒷단에서는 그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떤 분석을 했냐면은
이 스쿠터는 문제가 뭐냐면은 배터리가 소진이 되면은 더 이상 동작을 안 하죠. 우버나 리프트 같으면은 개인이 자기의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가스가 떨어지면 자기가 알아서 가서 가스 채우고 또 영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스쿠터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스쿠터 회사가 다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배터리가 떨어지기 전에 그거 빨리 감지해가지고 누군가 보내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거 모니터링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센서 정보로 배터리 퍼센티지 계속 받는다고. 받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오퍼레이션 팀에 얼럿을 날려요. 그리고 적당히 라우팅을 해줘요. 그러면 그 팀은 결국 이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다가 배터리가 다 소진될 것 같은 스쿠터 찾아서 배터리 채우고 다시 놓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감지와 라우팅.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제 밤에 이거를 쭉 그 수거를 해다가 충전을 하고 아침에 어딘가 갖다 놔야 되는데 어디다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최적일까? 이제 그런 분석 같은 거 했었고요. 자,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좀 재미난 분석을 한번 했는데 뭐냐면은 제가 어느 회사를 가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회사 고객들을 보고 이 고객들 중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변동이 있나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스킵 스쿠터 갔을 때도 했는데 한 가지 희한했던 게 돈을 많이 쓰는 커스터머들이 한 두세 달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흔히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천 레이트인데 이탈률. 왜 이 두 달, 석 달 후에는 없어질까? 나중에 이제 서베이 해보고 알았어요. 그 왜 그랬냐면은 스쿠터를 써보고 마음에 드니까 매일 쓰다가 어느 시점에 마음이 바뀌는 거야. 아, 그냥 이거 내가 직접 사야겠다. 그러니까 돈 내고 잠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거 사가지고 이거 들고 다녀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전동 스쿠터를 연습하고 본인 거를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은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안 좋아요. 근데 시내가 꽤 넓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건 또 좀 힘들어요. 스쿠터 있으면 딱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석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데미에서 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그 머신러닝 기반으로 그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마케터들이 그냥 간단하게 뭐 룰 기반으로 추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내가 내일부터 이런 코र्스들을 마케팅할 거다. 라고 정해지면은 이런 룰을 간단한 애드민 인터페이스에서 룰을 정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러이러한 코र्스를 앞에 보여다. 그래서 그렇게 마케터들이 하던 그 리코멘데이션에서 제가 이제 데이터 팀을 만들면서 그 머신러닝 기반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1시간, 2시간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서 제가 배웠던 거는 뭐냐면은 이게 결국 뭐냐면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리액션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마케터들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머신러닝 써서 바꾸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케팅하는 코스를 무조건 앞에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나 다른 것들을 더 보여주면 좋다.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자기 거 앞에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또 클린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일단 자기 룰을 써서 위에 올려버리지만 자기 마케팅 끝나면은 뭐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안 그런다. 그래서 이때 배웠던 거는 이런 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려면은
테스팅,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인데 A/B 테스트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야겠구나. 와 이런 테스트를 할 때 모두가 동의하는 그 측정 매트릭스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 두 개만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머신러닝 기반으로 만든 모델을 테스트해 보자는 거에 반대를 할 수 없거든요. 기존의 방식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매저하는 매트릭스가 믿을 만하다라는 거는 하다는 합의만 있으면은 뭐 굳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구나 하는 걸 이제 확실히 느꼈어요. 그 얘기는 뒤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했던 리커멘데이션은 그 데이터 일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에어벳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팬데믹 생기면서 확 떴어요. 뭐냐면은 애완동물 그 케어를 비디오 콜 형태로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완동물 케어는 뭐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당연히 이제 수의사를 만날 수밖에 없지만 뭐 간단한 체크업이나 아니면 뭐 수술 후에 하는 체크업 같은 그 경우는 뭐 굳이 갈 필요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비디오 콜을 통해 가지고 또 비디오 콜을 통하면 수의사가 꼭 굳이 같은 동네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이 회사에서 제가 했던 일은 이런 또 데이터들을 모아다가 그 다음에 여긴 비즈니스를 어떻게 했냐면은 어, 환자들을 직접 그러니까 그 애완동물이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마케팅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케팅을 수의사들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그 수의사들이 데려온 사람들, 애완동물이 있는 주인들을 또 이제 고객으로 어콰이어하고 그래서 흔히 이게 이제 B2B2C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그 비즈니스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세일스 폴스를 많이 써요.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경우에 좀 대시보드 형태도 많이 달라져요. B2B면은. 그 서브스크립션 피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좀 계산하는 게 많이 다른데 저도 이 회사랑 일하면서 좀 처음 그런 쪽에 좀 경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미 얘기로 돌아와서 유대미에서 또 했던 일은 프로드 디텍션 이 크레딧 카드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콜스를 사게 되는데 한 2%에서 3% 정도는 프로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많은 경우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방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서포트 팀하고 일을 하면서 트레이닝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크레딧 카드 스트라이프를 썼었는데 그쪽에서도 좀 그런 정보를 넘겨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닝 셋을 모아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머신러닝의 바이어스 이슈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유대미에서 생기는 프로드 케이스들은 90% 이상이 중국에서 와요. 그러면은 어떤 트랜잭션이 생길 때 IP 주소를 보고 그 IP 주소의 나라가 어디냐가 피처로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트레이닝 셋에 그런 바이어스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누가 뭘 살려고 그러면 대부분 프로드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트레이닝 셋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바이어스가 있으면은 모델은 그냥 그렇게 배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산타크루즈라고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서 얼마 안 떨어진 동네인데 거기에서 그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할 때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범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레이닝 셋 같은 거를 모을 때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마지막 유스 케이스인데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예요.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는 의료 스타트업이고요. 의료 스타트업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는 곳은 그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에요.
그러니까 Remote Patient Monitoring이라고 줄여서 RPM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 지병이 2개 이상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앞에 에어벳처럼 B2B2C의 형태를 갖는데 병원들과 계약을 하고 그럼 그 병원이 자기 병원을 사용하는 그 환자들을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병원이 갖는 이점은 뭐냐면은 이런 65세 이상의 지병이 2개 이상인 사람들은 아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감지를 못해서 입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이런 군의 환자들한테는 보험금을 얼마 지급을 안 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의료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입원을 하면 보통 4월 입원하고 4월 입원하면 평균 비용이 14,000불이에요. 평균이.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1,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일 입원하면. 그래서 지금 한국에 계신 거 좋은 일이에요. 여기 살수록 의료와 교통 같은 거를 보면은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는 세 개의 큰 병원 세 개랑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40%의 코스트 리덕션이 생긴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테크놀로지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이는 형태의 앱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 세 가지 센서를 나눠줘요. 체중계랑 그 다음에 이제 혈압 재는 혈압하고 그 SpO2 재는 기계랑 그또뭐 다이어비티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글루코스 재는 기계랑 해서 뭐 그런 것들 주고 그 기계와 모바일 폰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가지고 사용자가 환자들이 하루에 한 번 측정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하루에 한 번도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하면은 그 정보들이 저희 회사 서버로 넘어오고요. 그럼 그 서버에는 간단한 알고리즘이 돌아요. 그럼 그 알고리즘을 보고 알고리즘이 지금 들어온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와 환자의 정보를 보고 얼럿을 할지 말지 정하고 얼럿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앞에서 추리하지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약간의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의사는 아니고요. 간호사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번 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의사한테 넘겨요. 그럼 그 의사들은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 인터벤션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는 아무 문제 없다가 될 수도 있고 당장 입원을 해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지금 먹는 약이 잘못된 것 같다. 약을 바꿔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많은 경우 또 약을 안 먹어요. 이거 약 먹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여기는 기술 싸움이 아니구나. 결국은 병원하고 일을 한다는 거는 커넥션이에요.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병원하고 커넥션이 없으면 세일즈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세일즈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의사들이에요. 지금 저희 회사는 콤파운더 중에 한 사람이 의사예요. 결국 이분이 세일즈를 다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팬데믹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의료 분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의 스타트업이 지금 생기고 있대요. 그럼 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 성공할 거냐? 그건 아니죠. 근데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은 어떤 스타트업들이 될 거냐면은 결국은 자기가 만든 것이 환자의 건강을 개선시키느냐, 개선시키지 못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만든 서비스가 환자의 건강에 개선을 시키는지 못하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많은 경우 그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센서 만드는 회사들 같으면은
센서 팔고 끝이라고요. 도대체 센서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계속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회사는 성공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큰 이코시스템에서 한 가지 펑션만 하는 곳은 나중에 더 싼 곳 그리고 더 잘 만든 곳이 생기면은 리플레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분야는 제가 일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의료 분야는 전혀 아는 게 없었지만 이 회사는 제가 컨설팅한 것부터 시작하면 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드는 생각은 여기야말로 데이터 싸움이구나. 그리고 이 도메인은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이 애플이 크게 들어올 거예요. 애플 워치부터 시작해서 그게 결국 보면은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폰과 앱 워치에서 수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나요. 그리고 폰을 쓰는 것만 봐도 디프레션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는 보면 볼수록 구글보다는 애플이 훨씬 더 많은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었고 결국은 이 분야에서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데이터가 중요하고 뭐 데이터가 새로운 석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데이터 일을 회사에서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결국 비즈니스의 차이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팀을 리드하는 리더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어떻게 그런 연결 관계를 만들어낼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게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이러이러한 매출이 생겼다. 그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인프라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리더십 쪽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데이터 팀을 운영하는 사람도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익스펙테이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인프라가 생겨야 되는 거고 인프라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그 사이라도 뭔가 밸류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인데 데이터 품질 정말 중요하죠.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 딱 여기 적용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매장할 거냐. 그 매트릭스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매트릭스를 어떻게 매장할 거냐 자체가 프로젝트의 중요한 고려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매트릭스가 없다면은 그거를 매장하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간단할수록 좋다는 거. 뭐 아무리 머신러닝이 뜨고 딥러닝이 뜨고 해도 모든 일을 그걸로 해결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폼은 두세 개 써서 풀리는 일이면 그걸로 하면 되는데 제가 이런 이슈는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더 많이 봤는데 뭐냐면은 모든 문제를 딥러닝으로 풀고 싶어 하세요. 이 폼은 몇 개 써도 될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뜨는 거에 대한 경험을 하는 거는 좋죠. 좋지만 그게 필요한 영역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딥러닝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더 좋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솔루션이면 더 좋아요. 이 부분으로 만든 솔루션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딥러닝으로 만든 솔루션은 설명이 불가능하다고요. 대부분.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런 어떤 모델링의 트랜스페어런스도 점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 톡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질문 Q&A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용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그 질문을 그 채팅에 올려주시고 그 전에 제가 먼저 사전 질문 중에서 기용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그 핵심 지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개발자나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던 사람들이 그 핵심 지표가 어떤 건지, 이 업에 맞는 지표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가 사실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현업에서 핵심 지표를 설정하실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표를 설정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 하는 일마다 다 좀씩 다를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좋은 지표가 갖는 특징들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지표가 갖는 특징은 첫 번째는 이해하기가 쉬워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측정할 거야. 내지는 지금 우리 회사가 맞는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지표를 볼 거야 할 경우 그거를 설명하는데 오래 걸린다면 좋은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좋은 지표가 갖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액션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그게 의미하는 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뭐를 해야 될지 그게 분명하면 할수록 더 좋은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냥 어떤 absolute number보다는 퍼센티지 같은 지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유료 사용자 수 말고 전체 사용자 중에 유료 사용자인 사람의 퍼센티지 같은 거. 그런 레이쇼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매트릭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분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특성들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이 가능한 매트릭스면 더 좋죠. 그러면은 결국 대시보드 만들어서 비주얼라이즈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단한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이 되실 수 있을 예, 것 예. 같네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을 보면은 에밀리 님이 수학을 좋아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것이 어떤 데이터 분야에 유리한 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라는 예, 질문을 예, 예. 올려주셨습니다. 예, 이건 수학을 뭐 잘하면 잘할수록 좋긴 좋은데 제가 지난 26년 동안 일하면서 수학을 정말 써본 적이 언제가 있나 생각해 보면 통계는 중요해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통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귀무가설 같은 거 있죠.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이런 거 배워서 뭐 하나 했는데 수학 배운 거 중에 유일하게 계속 썼던 거는 통계인 것 같아요. 귀무가설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유의미하고 어떤 것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가 유의미하고 무의미한지 그러한 거. 그래서 통계는 오히려 저는 그냥 수학 말고 통계 쪽으로는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수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26년 동안 제가 수학 썼던 거는 딥러닝 이해할 때 그 미분하는 거. 그 컨셉 이해했던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딥러닝의 코어 알고리즘 같은 거를 앞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준 어떤 딥러닝 그 툴 같은 거를 써서 내가 그걸 응용하는 입장이라면 수학적인 지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본인이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뭐 계속 할 필요는 계속해도 되겠지만 어, 진로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업에서 개발자로서 일하는 데는 개발 역량이 더 필요하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질문 제가 보고 답을 드릴게요. 제가 네네, 아는 그럼 될 것 만큼.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그 C# 기반의 ERP 개발자인데 데이터 팀 멤버로 이동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배워야 할까요? 지금 딥러닝 관련 파이썬, 텐서플로우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세 가지 직군이 있다고 했잖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그러면은 지금 백그라운드만 말씀해 주신 것만 놓고 보면은 데이터 엔지니어에 사실 제일 가깝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커리어 변화, 전환 같은 관계에 대한 멘토링도 많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 번에 원하는 대로 옮겨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도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단 옮기고, 그 안에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이 모델링을 원한다면 그 모델링으로 옮겨가도 된다는 거. 한 큐에 옮겨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재밌어서라면은 좋은데, 제가 지금 뭐 질문 주신 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냐면은 데이터 분야로 옮겨오고 싶은 분들의 대다수가, 어, 이 분야가 재밌어라기보다는 이 분야가 뜨니까.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문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하는 일이 재미없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반문하고 싶어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그러는 거라면은 저는 오히려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하는 일에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은 더 의미 있게 만들고 거기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반문하고 싶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넘어갔다가 단계별로 전환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작은 회사를 가는 거죠. 작은 회사를 가면 어차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너무 작은 회사면 데이터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좀 적당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또 그런 곳으로 옮길 때 지금 만약에 계신 곳에서 뭐 연봉을 많이 받거나 지금 회사가 좀 더 알려진 회사라면은 또 그런 작은 곳으로 전환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거를 버리지 않으면은 이런 변화는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 뭐 지금 제가 버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 트레이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좀 연봉 얼마 하고 내가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이거를 바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다음 질문은 바이오가 융합된 공학에서 센서 제작 등의 연구직 관련해서도 딥러닝의 기본 툴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관이 되는데 저라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그런 연구를 하시고 그 일이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그 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딥러닝을 써볼 수 있을까? 내지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볼까? 그런 거를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너무 뜨는 거를 다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현재 있는 곳에 포커스하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런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에서
역량이 필요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걸 써볼 수 있을까로 약간 좀 관점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걸 알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의미 있는 분석, 프로젝트의 계획에 있어 데이터의 역할이 중요할 듯 한데요. 빅데이터 분야의 모델링, 논리적, 물리적, 개념적 모델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나요? 데이터 분야에서도 아키텍처가 중요할 듯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쪽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크게 결국은 데이터 수집이 첫 번째고요. 근데 이게 한 큐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아까 그 워터폴 형태가 아니라 이터레이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일단은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보고 부족한 데이터들이 보이면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정말로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필요한 게 뭔지 보고 이렇게 좀 이터레이션 기반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들이 뭐고 그걸 어떤 형태로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용자, 그 환자 정보 같으면은 이 사람의 그 뭐 성별, 나이, 키, 몸무게, 그 다음에 질병이 있다면 갖고 있는 현재 질병, 과거에 어떤 질병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지난 뭐 12개월간의 뭐 몸무게 변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흔히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수집할 건지. 그래서 그게 앞부분에 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최종적으로 질문은 채용자 데이터 팀장 입장에서 보시게 된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준비하는 사람이 말씀하신 데이터 플로우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것을 보여줘야 차별점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최종 목표는 데이터 분석가이지만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담거나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백엔드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를 하고 싶은데 이런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던 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큐에 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돌아가도 돼요. 그리고 또 돌아가다 보면 내가 하는 뭐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을 했더니 이게 정말 맞다. 그럼 뭐 굳이 앞서 생각했던 대로 안 가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음, 데이터 과학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경험자를 더 찾게 돼요. 이게 그 분야의 특성이 대학을 뭐 갓 졸업하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가기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데이터 분석 같은 거를 하다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유대미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면 유대미 때 그 제 후임이 이제 그 스탠포드의 앤드류 인교수 밑에서 머신러닝으로 박사학위 받은 친구였는데 콜세라에서 저랑 똑같은 일을 했었고 그런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갈 곳이 넘치고 넘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학부만 마쳤고 이쪽에 관심은 많은데 실제 경험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데이터 과학자로 일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작은 회사라면은 뭐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거는 뭐 한 가지로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데이터 과학자는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라면은 어디서건 데이터 분석가나 엔지니어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인터널 트랜스퍼를 통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일,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다음 질문이 이제 KPI와는 달리 분석하거나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을 결정할 때 여러 소스로부터 얻는 일종의 힌트 또는 인사이트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런 힌트나 인사이트를 얻는 노하우가 있을지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흔히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는 피처 엔지니어링인데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도대체 어떤 힌트를 줘야 될까?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의 좋은 점은 적어도 이미지나 뭐 비디오나 오디오 프로세싱 같은 거 혹은 NLP 같은 거 할 때 굳이 사람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아도 모델이 알아서 잘한다는 거예요. 놀랍게.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또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있죠. 그래서 이게 노하우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문제를 보는 각도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는데 야후 때 저하고 어떤 일을 한 데이터 과학자가 있었냐면은 한글 웹문서 스팸 판정 분류기를 만드는 일을 같이 한 리서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데이터 과학자라는 말이 없을 때였는데 어,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해야 됐던 프로젝트가 그거였어요. 야후 코리아에서 이제 그 컴플레인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웹 검색 랭킹에 스팸 페이지들이 앞에 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분 저 같았으면은 이거 어떡하나 했을 텐데 굉장히 차분하게 한글부터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뭐 읽는 거는 금방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한 반나절 정도 공부하시더니 이제 그냥 이제 뭐 약간 어색한 발음이지만 읽는 거 가능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팸 문서와 아닌 거를 놓고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뭐를 깨달았냐면은 한글에는 그 형태소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미국 영어처럼 단어들이 스페이스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명사 다음에는 웃는, 이가, 을를 이런 게 붙는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아이디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형태소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형태소 분석이 이제 뭔지도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어별로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명사의 비율을 따져보자. 형태소 분석해서 품사들이 나오면은 그 웹페이지에서 조사들이 나오는 퍼센티지를 계산해가지고 그거를 피처로 쓰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굉장한 아이디어였던 게 스팸 문서와 스팸이 아닌 문서들을 놓고 보면은 스팸 문서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열이 돼 있고 보통 문서들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쓰는 그 자연스러운 문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패턴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 한국어 문장에 들어간 문서들은 조사의 비율이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30%인가 그래요. 품사로 나누면. 근데 스팸 문서들은 조사가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한국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도 그냥 몇 번의 관찰을 통해서 그런 통찰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확실히 이런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쪽에 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이해도도 좋았고 그거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도 경험이 오래 있다 보니까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찰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클래시피케이션이면은 양쪽을 놓고 이게 어떻게 다른가 그런 쪽을 좀 오랫동안 보다 보면은 뭐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질문은 DL이 활용되면 좋을 것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의견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DL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일까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어떤 분야를 놓고 이 분야에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도 보면 어, 거의 다 사용하거든요. 어떤 형태로건.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패턴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다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메디컬 도메인도 저도 이제 뭐 이번에 처음 들어가서 아직 많이 배우고 있지만 생각보다 사용되는 곳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한국에 있는 의사들보다는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데 훨씬 저항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 집단 이기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 발전이나 뭔가 사회가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데 큰 장애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한국은 아직 그 비디오 원격 진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왜 안 되나 놀랐는데, 그게 결국은 보니까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였고,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이번에 판다믹 생기면서 저 같은 경우 병원 안 가고 그냥 비디오로 간단한 진료 다 받았거든요. 진찰 다 받았고. 그리고 의료가 미국은 영리 있잖아요. 영리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술이 발전하는데 그거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주신 거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델링에 있어 성능을 올리는 데 쓰이는 시간과 투자하는 시간을 항상 저울질하는데 적정 수준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저는 그냥 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룰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그 프리시전이 뭐 한 60% 이상, 그러니까 랜덤한 것만 아니라면은, 그리고 의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리소스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아픈지 그것만 알려줘도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아픈 사람의 리스트가 다 맞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이쪽에서는 그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던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꼭 굳이 모델링을 안 해도 간단한 휴리스틱을 써가지고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뭐 그걸 충분한 것 같은데 일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하는 일도 대부분은 룰 베이스예요. 머신러닝 써가지고 프로덕션에서 돌아가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데이터 수집을 하고 이 도메인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해갖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거기에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은 어, 그 데이터 직군의 이제 경계가 모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어, 예, 근데 이건 사실 미국도 좀 모호해요. 이거는 제가 나눈 정의고 사람마다 정의가 좀씩 다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작으면은 이렇게 역할을 나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함으로써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뭐 또 어느 시점에는 아, 내가 전문성을 가져야겠다 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터뷰할 때 코딩 물어보고 데이터 스트럭처 물어보고 크게 안 달라요. 근데 하는 일이 데이터 인프라 관리하고 관계된 코딩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빼놓고는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자랑 똑같아요.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코딩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모델링을 해도 그냥 데이터 분석에 관계된 모델링을 하지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프로덕트를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모델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트런스 베리어가 가장 낮은 직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데이터 애널리스트 관계된 분야는 이미 포화예요.
무슨 얘기냐면 디맨드보다 서플라이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T 쪽으로 전공을 안 한 사람들이 IT로 들어오려고 보니까 여기가 제일 만만하거든요. 코딩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온갖 종류의 대학에 마스터 디그리 다 생겼고, 그래서 이쪽은 이미 좀 약간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쪽으로 잡을 잡아 이쪽으로 공부를 해도 마스터 디그리를 해도 잡잡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그렇게 재미없기 때문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걸로 커리어 전환 한번 하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항상 하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모델링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딩 하는 게 이제는 중요해졌고, 당연히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 있어야 되고, 통계에 대한 이해. 통계는 사실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있으면 좋아요. A/B 테스트 분석 같은 거 해야 될 경우, 내지는 뭔가 사람들이 요구한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내가 분석을 해보니 이 코홀트와 이 코홀트는 이렇게 다른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달라요 하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직군을 놓고 보면 가장 디맨드가 큰 직군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어, 경험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경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디맨드가 큰 거예요. 주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디맨드는 별로 크지 않아요. 여기도 사람이 넘치고 있고. 그래서 이쪽은 그러니까 어떻게건 데이터 분석가로 시작을 하건 데이터 엔지니어로 시작을 하건 그쪽의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회사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그 안에서 인턴을 트랜스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은 뭐 케글 같은 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케글에서 뭐 마스터 정도 들어가면 뭐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예요. 딥러닝 데이터 등에 막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류에 관심을 갖는 초창기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특히 교육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뭔지 그 온라인 강좌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한번 그 쭉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드는데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셔서 직업이 있다면은 더 좋은 거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는 다 까먹잖아요. 쓰지 않으면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에 충실한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이 관심이 진짜 호기심이 아니고 그냥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하는 거라면은 더더욱 그런 좀 그렇게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 딱히 뭐 아무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학생이고 이쪽으로 뭐 학교 강의에서 해볼 수 있는 뭐 프로젝트 같은 게 있다. 뭐 캡스톤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때 만들어 본다든지 공부를 위한 공부보다는 뭐를 내가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임 개발자로 일해서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질문은 게임 개발자로 일하면서 이 데이터에 관계된 역량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게임을 하진 않지만, 그, 게임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게임의 뭐 난이도 같은 거를 조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타이밍에 그 무슨 인게임 아이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라고 보여주는 게 좋을지,
뭐 그런 어널리시스는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게임 개발 자체보다는 게임을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고 게임을 개발한 하는 회사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뭐 레베뉴를 올릴 수 있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얻고 구축하고 저장하기 어, 어려운 것 같은데 강사님은 이런 것을 실제로 설계하고 구현하실 때 어떤 것을 고려하여 구축하시나요? 예,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려고 하면 힘들고요. 웬만하면 회사 상황이 되면 클라우드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내가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는 클라우드를 써서 구축 시간 단축하고 관리하는 것도 용이하게 만들고 실제 포커스는 어떤 데이터들을 읽어와야 하는지 그거에 포커스하고 이렇게 읽어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할 건지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는 게 더 시간을 잘 쓰는 거인 것 같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은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그 데이터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쓴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형태로 이거를 저장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도 결국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감이 안 잡히면은 최소한으로 해보고 그걸로 충분하면 거기서 끝. 그게 아니면은 조금씩 고도화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제조기업에서 SAP BWEIS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인지도가 작은 회사에서 어떻게 주립을 해 나가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은 좀 회사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냐 없느냐하고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라면은 작게라도 하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로 매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뭔가 그러면 저라면은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지금 그 제조 기업이라면은 뭔가 공정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뭐 작은 아이디어라도 하나 내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러이러한 매트릭스가 아마 뭐 이러이러하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가설을 한번 개인적으로 세워보시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작게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게 잘 받아들여지면 다음번에 조금 더 큰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죠. 처음부터 큰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좀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매저할 거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매저했을 때 그 결과를 사람들이 다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무슨 이렇게 매저하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지금 하시는 업무의 언어와 프레임워크는 어떤 거 쓰시나요? 데이터는 다 파이썬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프로세싱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경우라면 뭐 스팍 같은 거를 써서 스칼라를 쓸 수는 있는데 여기서 자바 쓰는 사람은 못 본 것 같고요. C++는 더더욱 아니고요. 결국은 파이썬이에요. 파이썬과 SQL. 그리고 웬만한 데이터 프로세싱은 다 SQL로 해요. 그래서 데이터 쪽에서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과 SQL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 ETL 프레임워크 같은 걸 텐데 그거는 거의 에어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플로우는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에 다 SaaS 형태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거의 좀 약간 통일이 되어가는 듯한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답변 올라온 거 답변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뭔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지금 일하는 회사에 뭐 저를 초대해서 뭐 또 더 깊은 얘기 들어보시고 싶다. 뭐 그래도 연락 주세요. 대학교도 좋고요. 네, 기용님 오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일도 저희 앤드류 형님 같은 대주자 아래에서 강연 있으니까 내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